엽기적인 그녀가 개봉하던 해 한국 영화 시나리오의 80%가 전지현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그녀는 바로 내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지현은 그 중에서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미스터리 스릴러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콩 누아르 합작, 그리고 영어권 액션과 무녀 영화. 하지만 대부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지현이 다시 전지현처럼 굴기로 한 순간 두 편의 천만 영화가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땐 어마어마한 쌍년 같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얼굴, 그 얼굴에서 가장 도망치려 했던 배우,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결국 그 얼굴이 가장 강한 무기였다는 걸 증명한 배우. 오늘은 전지현의 필모를 그려보겠습니다. 전지현은 흔히 배우가 되기에 정식 오디션 루트를 밟은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이틴 잡지가 성행하던 1997년 4월, 모델 언니를 따라간 현장에서 전지현은 당시 스태프들의 눈에 띄어 애꼴 표지 모델로 데뷔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지현은 같은 교복을 입어도 그 사이에서도 유독 시선을 끄는 학생이었습니다. 교무실에는 팩레터가 쌓였으며 교문 앞에는 전지현을 보러 남학생들이 찾아올 정도였죠. 지금도 고등학교 시절의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될 정도로 꾸밈없이 완성된 청순한 분위기라 지금 보면 뉴진스 디토 뮤직비디오에 바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죠. 그렇게 잡지 표지 모델로 발탁됐고 당시 사이더스의 정운탁 대표의 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걸그룹을 하든 배우를 하든 무엇을 해도 눈에 띌 전지현에게 연기라는 방향을 잡아준 것이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연기 수업을 받으며 SBS 드라마 내 마음을 뺏어봐의 조연으로 연기 데뷔를 하게 됩니다. 18살. 첫 드라마였지만 이미 화면 장악력은 분명했기에 그 뒤로 수많은 제작사에서 연락을 받게 된 전지현은 다음 작품으로 바로 조연에서 주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스타의 자리로 올려놓은 작품 해피투게더가 세상에 공개되었죠. 여기서 전지현이 맡은 캐릭터는 서윤주라는 캐릭터인데 해피투게더는 재혼한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뿔뿔이 흩어졌던 5남매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병헌, 송승헌, 김하늘, 조민수 등등 당시 가장 뜨거웠던 청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드라마였죠. 거기서 전지현은 5남매 중 막내 서윤주를 맡았고 가수를 꿈꾸지만 만성 신부전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윤주 아파. 많이 아파. 누나가 지성이가 한 번만 도와줘. 그리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남매들을 모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남매들이 다시 모여 의기투합해 윤주를 살립니다. 언니 오빠 잊지 말라고 태풍 오빠가 이거 나한테 준 거야. 당시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불치병 서사에 가깝긴 했지만 이 작품에서의 전지현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거기에 이 작품에서 당시 막 떠오르던 차태현 배우와 이미 러브라인으로 호흡을 맞추었죠. 덕분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에 나오는 작품에서 케미가 폭발하기도 하죠. 이거나 받아. 접대 받는다고 네가 약속했잖아. 깡패집 간두 보면 그땐 생각해볼게. 준수한 연기력, 매 방송마다 화제가 되는 패션, 어디서 찍어도 완벽한 미모, 시청률 37.9%라는 기록까지 차기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록들이었어요. 그렇게 다음 작품으로 스크린 데뷔작인 화이트 발렌타인이 개봉합니다. 여기에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멜로스타 박신양과 라이징 스타인 전지현의 조합까지 당연히 흥행할 만한 요소로 가득한 작품이었지만 하필 같은 날 거대한 흥행 괴물이 등장하면서 관객 수는 크게 밀렸고 흥행은 아쉽게 마무리됐죠. 당시 전지현의 연기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백상에서 영화 부문 신인 연기상을 수상할 정도였고 박신양의 티켓 파워도 의심할 여지는 없었죠. 그런데 한국 영화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라는 타이틀의 쉬리가 이 작품과 같은 날 개봉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흥행 실패가 사고에 가까웠기에 전지현이라는 스타의 앞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빠르게 다음 작품을 들어갈 준비를 했죠. 그리고 다음 작품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잘 나가는 이정재와 함께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홍경표 촬영감독이 모여 아련한 타임슬립물 10월에 주연으로 참여합니다.
총 2번의 재개봉까지 이루어졌지만 22만 명 정도의 관객 수를 모으며 또 한 번 흥행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 작품 역시 개봉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작품이 공동경비구역 JSA였죠. JSA가 단 5일 만에 관객 수 90만을 모으고 서울 43개 극장, 전국 120개 스크린 규모에서 개봉했기에 상대적으로 조용한 감성 멜로였던 10월해가 버티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작품의 실패, 영화 배우로서 그리고 신인 배우로서 굉장히 타격이 큰 실패였습니다. 물론 대중적인 인기가 식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CF 스타로 전지현이라는 이름은 건재했거든요. 당시 테크노 댄스와 함께 선보인 삼성의 마이제 프린터를 시작으로 지오다노, 엘라스틴, 라네즈 등 영화의 실패와 정반대로 전지현이 CF만 찍으면 전부 다 유행이 될 정도로 압도적인 소화력을 보여주었죠. 엘라스틴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지현은 아주 무모한 도전을 결심합니다. 야, 너 얼른 안 일어나? 노인네한테 잘해 양보해야지. 바로 곽재용 감독의 엽기적인 그녀입니다. 사실 엽기적인 그녀는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한국 미디어에서는 주로 수동적이고 지고지순한 여성상을 많이 그리고 소비를 해왔죠. 하지만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캐릭터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거칠고 당당하면서 내면에는 깊은 상처를 지닌 입체적인 캐릭터이고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구토를 한다든지 견우를 향해 폭력이나 엽기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당시 로맨틱 코미디가 기대하던 여성상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님한테 뭐라 그런 거야? 저기 나 수술하러 가는데 네가 아빠라 그랬어. 거기에 엽기적이라는 단어조차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엽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뉘앙스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엽기 사진, 엽기 동영상, 엽기 사건, 특히 엽기 살인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단어였죠. 처음 시나리오를 받은 전지현 역시 이 엽기적이라는 단어와 시대상과 맞지 않는 캐릭터라는 이유로 쉽게 출연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제보다 밝고 예뻐 보이시네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하지만 여자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을 끌고 다니고 여성이 메인에서 판을 흔드는 로맨틱 코미디가 그 당시에는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을 선뜻 거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일단 그녀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전지현 또한 시나리오에서 이 캐릭터의 매력을 알게 됐고 결국 이 작품의 출연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촬영을 모두 마치고 이 영화의 정보가 하나둘씩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라이징 스타였던 차태현과 전지현이지만 티켓 파워가 좋은 배우라고는 할 수 없었고 감독인 곽재용 자체도 흥행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봉 전까지 8만 명 이상이 사전 예매를 진행합니다. 주라기 공원 수리와 개봉이 맞물렸지만 첫 주에만 약 13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2주차에 혹성 탈출까지 개봉했지만 그 모든 블록버스터들을 제치고 1위를 지켜냈죠. 결국 최종 약 488만 명, 2001년 흥행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은 전지현 신드롬이 벌어졌습니다. 나 너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현우야, 미안해. 이때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였냐면 엽기적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바뀌고 엽기녀라는 새로운 단어와 함께 수많은 남성들의 이상형과 여성들의 추구미가 전지현이 되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이후 약 1년 동안은 한국 영화 시나리오의 80%가 전지현한테 들어가고 아예 전지현 아니면 안 됨이라는 조항이 달릴 정도로 영화계에서는 그야말로 전지현에 의한, 전지현을 위한 작품들이 제작된 시기였죠. 심지어 인기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중화권에는 나의 야만적인 여자친구라는 제목으로 개봉하며 중국 내에서 한류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되었죠. 이후 이 작품으로 제39회 대종상에서 역대 최연소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연기력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지만 이때 배우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엽기적인 그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녀에게 들어오는 시나리오의 대부분 이 캐릭터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 비슷비슷한 캐릭터만 들어왔었죠. 그리고 대중 역시 전지현의 차기작은 로코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지현은 미스터리 스릴러 4인용 식탁을 선택했죠. 유부녀이자 기면증 환자인 정연 역을 맡아 꽤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시도했고 거기에 또 한 번 박신양 배우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도 높았고 한 이미지에 묶이고 싶지 않았던 배우였죠. 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다르게 이 작품은 또다시 흥행에 실패합니다. 일단 배우 이미지와 작품 톤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도 있겠지만 당시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이 홍보였습니다. 홍보는 공포로 홍보했지만 실제론 심리 미스터리에 가까웠어요. 관객이 여름극장에서 기대한 건 귀신이 나오고 놀라고 무섭고 반전이 터지는 공포 영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4인용 식탁은 점프스케어보다 죄책감, 방임, 죽음, 기억, 가족 붕괴 같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진행되는 이야기로 많은 관객이 실망했죠. 거기에 당시 개봉했던 공포 영화가 장화홍련이 있었기에 공포로 홍보하고 시기를 여름으로 잡았던 4인용 식탁이 관객을 모으기 쉽지 않았습니다. 배우가 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그때 그녀의 소속사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지현의 소속사였던 사이더스, 그리고 와호장룡, 영웅, 새끼 같은 작품을 통해 중화권 영화를 세계 시장에 알렸던 홍콩 영화계의 큰손, 빌콩. 제작과 투자, 배급, 극장만까지 쥐고 있던 에드코 필름이 아시아 시장 전체를 겨냥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엽기적인 그녀의 곽재용 감독과 전지현을 모아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제작합니다. 거기에 이미 해외 투자로 제작비가 확보된 작품이었고 엘라스틴, 라네즈, 지오다노 등 전지현의 광고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 노출까지 더해지며 업계에서는 대박을 예상한 작품이었죠. 물론 개봉 이후에는 2시간짜리 전지현 CF 같다, 욕심이 화를 불렀다 라는 평이 지배적이며 작품성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대만큼 폭발하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홍콩에서는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한국 영화 최초로 홍콩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죠. 거기에 일본에서도 개봉했는데 첫 주말 약 23억 원을 벌어들이며 일본에서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고 10위권 내에서 롱런했습니다. 화이트 발렌타인 때의 복수를 하듯 쉬리를 이기고 당시 일본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웁니다. 이 작품은 일본 아카데미상 외국 영화 부문 후보로도 언급될 만큼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강하게 소비된 전지현의 대표 사례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흥행하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계속 인지도를 쌓았던 전지현. 하지만 이 시기부터가 본격적으로 그녀의 침체기가 시작됐죠. 그녀에게 또 다른 큰 프로젝트가 들어옵니다. 바로 홍콩 누아르 제작진, 한국 톱스타, 유럽 로케이션이 붙은 글로벌 패키지 영화 데이지였죠. 거기에 연출은 무간도 시리즈의 유이강 감독이 맡았습니다. 거기에 전지현, 정성, 이성재 배우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기 어려워 보이는 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 만큼 제작이 끝나자마자 아시아 여러 지역에 판매되며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고 홍콩 금상장영화제 홍보 행사에 전지현과 이성재가 참석하며 영화는 개봉 전부터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었죠. 하지만 국내 관객 수 약 91만 명에 그치며 또다시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지현, 정성, 이성재라는 스타를 세우고 홍콩에서는 유이강이라는 무간도 감독의 이름을 붙이고 공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서 이국적인 그림을 만들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 동시에 팔 수 있는 멜로 액션 상품을 만든 그야말로 아시아 시장을 동시에 노린 패키지 상품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이야기하려 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전지현의 청순 멜로도 보여줘야 하고 정우성의 킬러 누아르도 보여줘야 하고 이성재의 형사 액션도 있어야 하고 유이강식 총격전도 넣어야 하고 네덜란드 풍경도 예쁘게 보여줘야 하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통할 보편적인 감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지금 듣기만 해도 영화가 산으로 가는 것이 느껴지죠?
이후 2008년 마라톤의 정윤철 감독이 연출한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로 극장에 찾아옵니다. 슈퍼맨이요. 당신이 진짜 슈퍼맨이라면 힘도 엄청 쓸 텐데. 근데 약간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감독도 화려했고 배우도 화려했고 개봉 시기 역시 설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약 56만 관객. 기대치에 비하면 분명 아쉬운 성적이었습니다. 불쌍한 건 너야. 주제 파악 못하는 너. 이 세상 구원자로 착각하는 너. 저는 이 실패의 가장 큰 이유를 개봉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설 연휴 극장가에는 이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더 게임, 원스 어폰 어 타임이 버티고 있었고 영화는 가족 관객이 편하게 볼 감동극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의와 냉소, 트라우마와 사회적 메시지가 뒤섞인 꽤 기묘한 우화에 가까웠습니다. 뭐하고 계시죠?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빨리 밀어내고 있어요.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거기에 대중이 소비하던 CF 퀸 전지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지현은 망가지고 덜어내고 배우로 보이고 싶어 했지만 영화는 그 시도를 대중적인 매력으로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한 거죠. 그럼에도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는 전지현에게 실패작이라기보다 스타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시기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갈증은 보였지만 관객을 붙잡을 만한 확실한 한 방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지? 나의 슈퍼맨. 이후 전지현은 블러드로 다시 해외 프로젝트에 도전합니다. 블러드는 전지현 필모에서 가장 특이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프로덕션 아이즈의 원작을 바탕으로 와호장룡의 제작자 빌 콩과 홍콩의 에드코 필름, 그리고 프랑스의 파테가 손을 잡은 다국적 프로젝트였죠. 겉으로는 전지현의 할리우드 진출작처럼 보였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국 본류의 할리우드 영화라기보다 일본 IP, 홍콩 제작 네트워크, 프랑스 자본이 결합한 글로벌 장르 영화에 가까웠습니다. 이 조합이 흥미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 전지현은 국내 영화에서 흥행부침을 겪고 있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여전히 팔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은 전지현을 멜로의 여신이 아니라 일본도를 휘두르는 글로벌 액션 히로인으로 바꾸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블러드는 전지현의 가능성을 확장하기보다 그녀를 하나의 이미지로 소비한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에서는 흥행에 실패했고 해외에서도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블러드는 실패한 도전이지만 전지현이 이 시기 아시아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카드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액션과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후에 그녀를 천만 영화의 액션 배우로 만들기도 했죠. 블러드 이후에도 전지현의 해외 도전은 한 번 더 이어집니다. 바로 설화와 비밀의 부츠였습니다. 이 영화는 리사 씨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조이러 클럽의 웨인 왕 감독이 연출하고 웬디 덕 머덕과 플로렌스 슬로운이 제작한 미중 합작 영화였죠. 흥미로운 건 웨인 왕 감독이 전지현을 갑자기 캐스팅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엽기적인 그녀 시절부터 전지현을 눈여겨봤고 오랫동안 함께 작업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19세기 중국의 설화, 그리고 현대 상하이의 소피아를 오가며 시대를 뛰어넘는 여성들의 우정을 연기합니다. 웨인 왕 감독이 이 이야기에 끌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설화와 릴리의 관계를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결혼처럼 바라봤습니다. 남녀의 사랑보다 깊고 결혼보다 오래가며 억압적인 시대 속에서 여성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단순한 해외 출연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지현, 중국의 리빙빙, 미국의 휴잭맨, 중국계 미국 감독, 미국 백은망, 그리고 중국 여성 서사를 한데 묶은 꽤 노골적인 글로벌 문학영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전지현을 완전히 새로운 배우로 각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지현은 분명 이전보다 성숙하고 비극적인 얼굴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의 발랄함도 CF 속 신비로운 이미지도 아닌 상처받고 짓눌리면서도 그럼에도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는 여성을 연기하려 했죠. 그런데 영화는 전지현이라는 배우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기보다 동양적인 이미지와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 앞세운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설화와 비밀의 부채는 전지현의 해외 진출 성공작이라기보다는 그 시기 전지현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아시아 대표 스타로 기획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전지현이 다시 배우로 강하게 살아나는 순간은 해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상업영화 안으로 돌아왔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잠깐 이렇게. 나 가끔 사는 게 힘들어. 이후 다시 한국 상업영화 안으로 돌아온 작품이 바로 2012년 도둑들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훔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도둑들이 모이는 범죄 오락 영화였죠.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김혜숙, 오달수, 김수연, 여기에 임달화와 이신재까지 합류한 말 그대로 스타들의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강하게 튀어나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지현이 연기한 예니콜이었죠. 야,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당황할 거야. 그렇지만 난 아니야. 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지. 근데 너 이색 키스할 때 입술에 힘 좀 빼라. 예니콜은 줄타기 전문 도둑입니다. 욕설도 거침없고 19금 농담도 툭툭 던지고 고층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캐릭터였죠. 그 중년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는 주기적으로 이 섹스를 안 해줘서 그래요. 하긴 주기적이 뭐야. 안 한 지 한 3만 년 되지 않았나? 나 어떻게 얘라도 어떻게 해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캐릭터가 우연히 전지현에게 잘 맞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도훈 감독은 처음부터 전지현을 떠올리며 예니콜을 썼다고 밝혔죠. 전지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만약 거절했다면 시나리오를 고쳐서라도 다시 설득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지현 역시 이 캐릭터를 보자마자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0명의 도둑 중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신나는 역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동안 이런 캐릭터에 목말라 있던 전지현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날아다녔습니다. 블러드를 통해 배운 와이어 액션 덕분에 현장에서 예니콜로서 날아다녔고요. 엽기적인 그녀로 쌓은 코미디 경력으로 대사의 리듬과 톤도 현장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려냈죠. 예니콜 네 얼굴 고친 거냐고. 이 왕대가리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이런 가장 전지현스러운 모습에 다시 관객들은 반응합니다. 총 관객수 1290만 명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전지현이 다시 대중영화 안에서 살아난 순간으로, 그리고 배우 전지현이 자신의 장점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로 바꾼 작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면 어떻게 여기까지. 독하냐. 그리고 도둑들로 다시 대중영화 안에서 살아난 전지현은 곧바로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류승환 감독의 베를린이었죠. 이 영화는 독일 베를린을 배경으로 남한 국정원 요원, 북한 비밀 요원, 북한에서 내려온 킬러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쫓는 첩보 액션 영화였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이기 전에 공화국 영웅이란 걸 잠시 빼먹었습니다. 하정우, 한석규, 류승범, 전지현, 이 4명이 한 작품에 모였고 제작비만 100억 원대가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였죠. 전지현은 이 작품에서 하정우가 연기한 북한 비밀요원 표종성의 아내이자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통역관인 연정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예니콜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예니콜은 자신이 느끼는 걸 숨기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욕도 하고 농담도 하고 몸도 날리고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자기 존재를 확 드러내는 캐릭터였죠. 하지만 정의는 달랐습니다. 이 인물은 모든 걸 숨겨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믿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조국에 충성하는지,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조차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여자였죠. 전지현 본인도 이 부분을 꽤 답답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도둑들의 예니콜은 호불호가 분명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캐릭터라 연기하면서 오늘은 잘했다는 감각이 있었지만 정의는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라 매일 물음표를 달고 사는 느낌이었다고 했죠. 이게 베를린에서 전지현이 보여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도둑들의 전지현은 화면을 훔치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의 전지현은 화면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감추는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표정을 크게 쓰지 않고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지만 관객이 계속 저 여자는 누구 편일까? 정말 배신자인가? 아니면 이 모든 판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인가?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희는 전지현에게 쉬운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액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를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캐릭터의 매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물은 영화 내내 의심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전지현은 예쁜 여주인공이 아니라 첩보 세계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을 연기한 겁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흥행에서도 성공합니다.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전야 개봉 7시간 만에 13만 명 이상을 모으며 출발했고 최종적으로는 약 716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예니콜이 전지현의 대중적 매력을 되살렸다면 정희는 전지현이 더 이상 발랄함 하나로만 설명되는 배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이 흐름은 곧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전지현에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 쉬나 했더니 옆집 가시는구나. 왜냐하면 별그대는 1999년 해피투게더 이후 무려 14년 만에 선택한 드라마 복귀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처음부터 전지현이 이 작품을 바로 선택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캐스팅 비와 보도에 따르면 전지현은 처음에 별그대 천송이 역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지현은 도둑들과 베를린의 연이은 흥행으로 다시 충무로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가 되어 있었고 이미 다른 영화 출연을 계획 중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제작진은 처음부터 전지현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구상했고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도둑들에서 이미 호흡을 맞췄던 김수현까지 천송이 역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전지현뿐이라며 직접 설득에 나서 천송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하게 되었죠. 나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사람들한테 욕을 배 터지게 먹어서. 나 노래 좀 하면 안 돼요? 그럼 난 스트레스 어디서 풀어? 하루 종일 사과 한 개 양배추 반!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전지현 필모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별그대 속 천송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입니다. 화려하고 도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말도 안 되게 무식하고 대놓고 철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자칫하면 굉장히 얄미운 캐릭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실수도 많고 자기애도 강하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언제나 자신이 중심인 사람처럼 행동하니까요. 그런데 전지현이 연기하는 순간 이 캐릭터는 밉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현은 천송이를 그냥 무식한 톱스타로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 대중의 시선 안에서 살았지만 정작 자기 편은 많지 않은 사람, 늘 카메라 앞에 있었지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줄 곳은 없었던 사람. 전지현은 이 화려한 코미디 안에 천송이의 외로움을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 넣었습니다. 네가 남자 때문에 울어? 나 울어. 남자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울어.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 저 사람. 나 방금도 확 매달리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았으니까. 엽기적인 그녀의 그녀가 2000년대 초반에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 여주인공이었다면 천송이는 그 에너지가 10년 넘게 지나 더 화려하고 더 성숙하고 더 자기인식이 강한 톱스타 캐릭터로 돌아온 모습이었죠. 그동안 전지현은 계속 다른 얼굴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별에서 온 그대는 달랐습니다. 전지현이 전지현다움을 버리려 한 작품이 아니라 전지현이라는 스타가 가진 이미지를 작품 안에서 가장 영리하게 활용한 작품이었죠. 그리고 현실의 전지현 역시 오랫동안 대중이 바라봐온 톱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전지현이 아니었다면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천송이가 나 천송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대사가 우스워지지 않는 이유는 전지현이 실제로도 그런 설득력을 가진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성이에요. 진짜 어머 크게 바뀌어진다. 간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는 말 그대로 신드롬이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첫 방송부터 15.6%로 출발해 4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했고 마지막 회에서는 전국 기준 28.1%, 수도권 기준 29.6%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 안에서만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별그대 열풍이 일어났고
천송이의 패션, 말투, 치매 문화까지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나는 스타야. 나는 아시아의 별이야. 병원 패션도 내가 이름자야만 돼. 특히 이 천송이 패션과 관련해서는 한국 방송계의 판도를 바꾼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혹시 도둑들에서 예니콜이 입었던 럭셔리한 트위드 투피스를 기억하시나요? 보안 매뉴얼에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 오빠? 근데 사랑의 매뉴얼이 없잖아? 사실 그 옷은 당시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의 협찬을 받을 수 없어서 의상팀이 직접 샤넬 스타일로 자체 제작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지현이 이를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관객들은 당연히 수천만 원짜리 명품일 것이라 착각했고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 파급력은 결국 럭셔리 브랜드들의 철옹성 같던 고집을 꺾어버렸습니다. 별그대에 이르러 전지현은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샤넬과 에르메스의 공식 협찬을 대규모로 받아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심지어 에르메스는 한국에 단 3벌뿐인 고가의 쇼피스 망토를 천송이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기도 했죠. 과거 도둑들에서 협찬을 못 받아 자체 제작한 옷마저 명품으로 보이게 했던 그녀는 지드래곤보다 앞선 2009년 한국 배우 최초로 샤넬 패션쇼에 초대받을 만큼 독보적이었죠. 그 압도적인 아우라는 결국 콧대 높은 브랜드의 고집을 꺾었고 별그대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샤넬과 에르메스의 대규모 공식 협찬을 받아냅니다. 내가 의리야? 왜? 나 갑이 좋은데? 오케이. 전지현은 이 작품으로 제50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을 수상합니다.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과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두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멈춰있던 심장도 다시 뛰는 것 같고 새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상을 받고 나니까 별에서 온 그대를 촬영하면서 뛰었던 제 심장 박동수가 조금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쁘고 보람찹니다. 별그대 이후 전지현은 다시 한번 예쁜 배우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가진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별그대로 다시 시대의 아이콘이 된 전지현은 다음 작품에서 또 한 번 최동훈 감독과 만납니다. 바로 2015년 영화 암살이었습니다. 상관의 실수로 쏜 거 맞나? 누가 그래요? 일부러 쏜 건데. 이 작품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과 임시정부 요원, 그리고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죠. 최동훈 감독은 도둑들 이후 다시 전지현, 이정재, 오달수와 손을 잡았고 여기에 하정우, 조진웅, 이경영까지 합류시키며 말 그대로 한국 상업 영화의 초대형 판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전지현이 맡은 안호규는 예니콜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예니콜이 몸으로 판을 흔드는 도둑이었다면 안호규는 신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저격수였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휘어잡지도 않고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영화에 심정이 있습니다. 친일파 암살 작전의 대장, 독립군 저격수,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는 사람. 전지현은 이 작품에서 안호균과 미츠코,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쌍둥이 자매를 함께 연기합니다. 한쪽은 총을 들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군이고 다른 한쪽은 친일파 집안의 딸로 살아온 인물이죠. 그러니까 암살의 전지현은 단순히 액션을 하는 여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여자를 통해 식민지 시대가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동훈 감독이 전지현을 또 한 번 전혀 다르게 썼다는 점입니다. 도둑들의 예니콜은 배우가 가장 잘하는 에너지, 그 말맛과 몸짓과 능청스러움을 극대화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암살의 안호규는 정반대입니다. 전지현의 에너지를 터뜨리는 캐릭터가 아니라 전지현의 에너지를 눌러야 하는 캐릭터였죠. 도둑들이 전지현의 스타성을 되살린 작품이라면 암살은 그 스타성이 영화의 중심 서사 안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전지현 필모에서 빼놓기 힘든 장면이 있죠. 바로
웨딩드레스 총격 장면입니다. 만주에서 온 언니는 왜 죽이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호균이 총을 들고 작전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장면은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가진 아름다움과 비장함을 가장 극적으로 충돌시킨 순간이었죠. 전지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러니까 청순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영화는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얼굴에 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지현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역사적 비극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인물의 얼굴이 됩니다. 암살은 2015년 광복절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최동훈 감독은 도둑들에 이어 2작품 연속 1000만 영화를 만든 감독이 됐습니다. 전지현 역시 도둑들에 이어 두 번째 1000만 영화를 갖게 됐죠.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그리고 암살 이후 전지현은 다시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바로 2016년 푸른 바다의 전설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현의 직전 드라마가 별그대였기 때문입니다. 별그대는 천송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전지현을 다시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작품이었죠. 그런데 푸른 바다의 전설은 그 별그대를 쓴 박지은 작가의 차기작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설화집 어우야담의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멸종 직전의 마지막 인어가 도시의 천재 사기꾼을 만나 육지 생활에 적응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스였죠. 전지현이 맡은 인물은 심청. 처음에는 인간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인어입니다. 말도 서툴고 상식도 없고 먹는 것도 처음이고 도시의 규칙도 모릅니다. 천송이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 인물이었다면 심청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계속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둘 다 전지현 특유의 코미디 감각이 필요한 캐릭터였죠. 저 삥 뜯은 거 아니에요. 저 쟤랑 친구 먹었어요. 친구 먹어? 얘들아! 친구 막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2016년 첫 아들을 출산한 뒤 고난도의 수중 촬영까지 소화해야 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촬영의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 회부터 전국 시청률 16.4%를 기록했고 마지막 회도 17.9%로 종영하며 끝까지 경쟁작을 압도했습니다. 스토리가 다소 약하고 전개도 느슨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지현 필모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실패로 볼 수 없습니다. 도둑들에서 스크린의 전지현이 살아났고 별그대에서 드라마의 전지현이 폭발했다면 푸른바다의 전설은 그 이후에도 전지현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방송가의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걸 확인시켜준 작품이었습니다. 허준지 엄마도 내 친구야. 야, 우리 엄마가 왜 네 친구야? 친구 맞아. 거봐, 우리 친구 먹었어. 그리고 푸른바다의 전설 이후 전지현은 한동안 작품 활동을 쉬게 됩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거치며 대중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러다 전지현이 다시 배우로 돌아온 작품이 바로 2020년 넷플릭스 킹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킹덤 시즌2 엔딩에 깜짝 등장했고 이후 스페셜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에서 본격적으로 아신이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아신전은 조선을 뒤덮은 역병의 시작, 즉 생사초의 비밀을 품은 인물 아신의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이었습니다. 아신은 웃음이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가족을 잃고 마을을 잃고 자신이 속한 세계 전체에게 배신당한 여자. 그래서 아신전은 전지현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가 됐지만 동시에 전지현의 대사나 캐릭터 쇼맨십보다 그가 얼마나 무겁게 화면을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아신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강렬했지만 본편 시리즈의 거대한 흐름 안에 놓인 외전이었고 전지현이 대중적 캐릭터로 다시 폭발하기에는 제한된 구조였죠. 그래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전지현은 4년 만에 복귀작에서 다시 한번 김은희 세계관 안으로 들어왔고 그 선택은 곧 다음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지리산이었습니다. 사실 시작 전만 보면 이 작품은 실패하기 어려워 보였죠. 시그널, 킹덤으로 장르극의 신뢰를 만든 김은희 작가와 도깨비,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을 만든 이응복 감독, 여기에 전지현과 주지훈이 만났으니 방송 전 기대치는 거의 최고치였습니다. 실제로 지리산은
제작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작으로 소개됐고 첫 회 시청률도 전국 9.1%, 최고 10.7%로 출발했습니다. 초반 수치만 보면 분명 순항이었죠. 하지만 숫자와 체감 반응은 달랐습니다. 첫 방송 이후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야기보다 CG였습니다. 어색한 사락 장면, 몰입을 깨는 배경 합성, 분위기와 맞지 않는 OST, 그리고 PPL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리산은 작품 자체보다 논란으로 더 많이 회자됩니다. 실제로 첫 방송 이후 CG와 OST 혹평이 쏟아졌고 제작사 A스토리의 주가까지 급락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물론 지리산이 완전히 망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최종의 시청률은 9.2%였고 레인저라는 직업을 조명한 점, 산에서 벌어지는 재난과 미스터리를 결합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기대치였습니다. 그래서 9%라는 시청률보다 더 크게 남은 건 이 조합으로 왜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라는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은 전지현 필모에서 단순한 실패작이라기보다 네임밸류가 너무 큰 이름들이 모였을 때 오히려 기대치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작품이었죠. 그리고 전지현은 다시 긴 공백을 가집니다. 지리산 이후 약 4년 만에 선택한 작품이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지현과 강동원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는 것만으로도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지현은 유엔 대사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문주를 맡았고 강동원은 그녀를 지켜야 하는 국적불명의 특수요원 산호를 연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의 배후를 쫓던 문주가 한반도를 위협하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는 첩보 멜로였죠. 국내 반응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정치 설정, 첩보 멜로의 톤, 전개 방식, 그리고 일부 논란까지 겹치면서 북극성은 한국 안에서 압도적인 호평작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지표는 달랐습니다. 북극성은 공개 직후 플릭스 페트롤 기준 디즈니 플러스 월드와이드 TV쇼 부문 2위까지 올랐고 한국,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튀르키예 등 6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뉴질랜드, 캐나다, 크로아티아 차트에도 진입하며 아시아 밖에서도 반응을 얻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역시 북극성이 공개 후 5일 기준 2025년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오리지널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이라고 밝혔고요.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전지현이 끝까지 극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북극성은 설정도 크고 정치적 음모도 크고 한반도 위기라는 소재도 큽니다. 자칫하면 배우가 이야기의 스케일에 묻힐 수 있는 작품이었죠. 그런데 전지현은 문주라는 인물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끌고 갑니다. 문주는 울고 불고 흔들리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훈련된 사람이고 권력의 언어를 알고 있고 자기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인물입니다. 예전에 전지현은 화면을 장악할 때 에너지로 장악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예니코처럼 튀고 천송이처럼 터지고 심청처럼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작품 속 전지현은 튀지 않고 중심을 잡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많이 말하지 않아도 한 장면 안에서 인물의 무게를 유지하는 쪽에 가깝죠. 그래서 북극성은 국내 반응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전지현이라는 배우의 글로벌 스타성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전지현은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연상호 감독의 군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요. 군체는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봉쇄된 건물 안에서 고립된 생존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는 감염자들과 맞서는 작품인데 전지현은 이 작품에서 빌딩 안에 고립된 생명공학자 권세정 역을 맡았습니다. 감염자들과 맞서는 생존자 그룹의 리더에 가까운 인물이죠. 과연 이 작품으로 다시 한번 전지현이니까 봐야 한다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군체는 바로 그 질문 앞에 놓인 작품이겠네요. 저놈들 처음엔 네 발로 걷고 그러다 두 발로 걷고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지현 배우의 필모를 쭉 그려보면 참 신기한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지현은 데뷔 초부터 연기를 잘해서만 주목받은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화면에 잡히는 순간 시선을 빼앗는 사람, 같은 교복을 입어도 눈에 띄고
잡지 표지 한 장으로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고 광고 하나로 전국이 기억하는 얼굴이 된 배우였죠.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를 만나면서 전지현은 단순한 청춘 스타가 아니라 한 시대의 언어를 바꾼 배우가 됩니다. 그 이후의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시기의 전지현은 계속 다른 얼굴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전지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 할 때가 아니라 가장 전지현다운 얼굴로 돌아왔을 때 찾아옵니다. 도둑들의 예니콜은 엽기적인 그녀의 에너지가 더 성숙하고 더 능청스럽게 돌아온 캐릭터였고, 별그대의 천송이는 전지현이라는 스타의 이미지를 가장 영리하게 활용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암살의 안호규는 그 스타성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대형 상업 영화의 중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보여줬죠. 물론 모든 선택이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흥미로운 건 그 실패들조차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현의 필모는 완벽한 성공담이라기보다 스타라는 이미지와 배우라는 욕망이 계속 부딪히며 만들어낸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아직도 다음 얼굴이 궁금한 배우, 너무 많이 봐온 스타인데 작품 안에서 제대로 살아나면 또 한 번 시선을 빼앗는 배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지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전지현 배우의 필모에 관해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전지현의 캐릭터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해설 리뷰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